연관이 되고 해서 하나의 세력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무너지면은 존립 근거가 매우 약해지면서 또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탄로날 게 많아요. 탄로날 게. 서독이 동독을 먹으니까 동독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던 문서를 압수를 했어요. 슈타하지 문서라고. 즉 요새 우리 국정원에 해당되는 동독의 비밀경찰 기록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았어요. 서독에서 활동하던 국회의원, 서독의 종교인들, 서독의 학자들, 군인 출신들, 학생 조직 안에 동독 간첩망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돈 받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미인계 걸린 사람도 있고, 이념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 수법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슈타시 문서가 일부는 공개되고, 거기서 특히 나쁜 사람 한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재판에 들고, 그렇다고 사형시킨 건 아니고, 이런 슈타시 문서가 공개가 되면은 아마 참 재밌는 일이 많을 겁니다. 아, 저자도 간첩이었구나. 평소에 이상한 소리 하더니 결국 간첩이니까 저런 이야기를 했겠구나 해가지고 아마 퀴즈가 풀릴 거예요. 퀴즈가 풀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사람 상당수,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쪽에서 북한 간첩이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아마 이 한국 사회에서 매장될 거예요. 그것을 겁내는 겁니다. 그것을 겁내니까 절대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 역할을 여기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간첩을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는데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수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군사 독재나 이런 걸 하면은 수사도 간단하게 하고 재판도 급행열차식으로 하면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간첩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또 간첩의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 한국 경우에, 미국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간첩이라는 이 집단을 암덩어리처럼 품고 다니면서 이게 확산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계속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가져가야지. 그런데 이 암덩어리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1977년에 동독의 호네커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한에서 박정희만 아니면은 다른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 정권이 반공 정권이라도 좋다. 반공 민주주의 정권이라도 좋다. 그런데 민간 정부만 들어서면 우리한테 유리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요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민주화만 되면은 진보 세력으로, 개혁 세력으로, 통일 세력으로 위장해가지고 간첩망을 심기가 매우 수월해진다. 그러니까 그게 반공정부라도 괜찮다. 요렇게 김일성이가 이야기한 것이 결국 그게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첩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첩은 어떤 식으로 활동하느냐 하는 예가 한국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독일에서도 서독에서도 그렇지만 이 미국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대공황 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뉴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은 사업체를 일으키고 취로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이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정책을 쓰게 됐어요. 정부 주도라는 게 이게 계획경제 사회주의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즈라는 영국 경제학자의 이론에 맞춰가지고 뉴딜 정책을 써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도 부흥시키고.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아닌데
이 정책을 쓰다 보니까 뉴딜 정책에 찬동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 안에 많이 들어갔어요. 또 그때는 1930년대니까 공산주의가 유럽 사회에서 인기가 있을 때입니다. 미국의 공산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그 바보 멍청이가 들어가느냐? 사회주의 처음 하면은 유럽에서는 엘리트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엘리트들이 들어갔어요. 이럴 때 영국에서는 캠브리지 대학 나온 출신들이 영국의 외무부와 정보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간첩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출세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이 사람들이 미국 공산당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신분을 숨기고 루즈벨트 정부 안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50년대에 메카시 선풍기라는 게 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내는 이런 또 큰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카시라는 사람이 좀 과장되기도 하고 너무 나가다가 보니까 나쁜 사람으로 찍혔는데 나중에 냉전이 끝나고 보니까 메카시가 말했던 것이 총론적으로는 맞았구나. 강론적으로는 좀 틀렸는데 총론적으로는 맞았구나 하는 것이 새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관계되는 것인데 1950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랬으면 세계 역사가 바뀌고 우리가 건국도 못하고 6.25 때는 아마 미군 파병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누구면 트루만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었느냐. 헨리 월레스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수가 있었어요. 헨리 월레스는 누구냐.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설에 의하면 미국 소련 정보기관에 포섭된 간첩이라는 설도 있고 제일 낮게 봐주는 사람이 친공산주의자다 하는 사람입니다. 헨리 월레스라는 사람. 그런데 1944년이 되면은 루즈벨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요. 루즈벨트는 건강 때문에 앞으로 1년 이상 살기 어렵다. 그래서 1948년 11월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당선되는 사람이 아마도 1년 안에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직 부통령인 헨리 월레스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공산주의자가 집권하는 꼬라지가 날 수도 있다. 해서 헨리 월레스를 밀어내고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추대하느냐? 트루만을 추대해요. 상원은 트루만은 부통령 후보로 안 나가겠다고 막 살살 들고 도망다니고 했어요. 억지로 데려와가지고 부통령 자리에 추대를 했는데 예상대로 루즈벨트가 1945년에 취임하고 나서 석 달 뒤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월레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국시절에 이승만 노선이 먹혀들지가 않죠.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이 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는 트루만 때문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반공 대결 노선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는 이승만 노선이 한국에서 국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월레스가 있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월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더간이라는 사람하고 화이트라는 사람 두 사람을 중용했을 것인데 화이트라는 사람은 재무장관, 더간이라는 사람은 국무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소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소련 간첩입니다. 소련 간첩.